영혼과 사랑의 대화, 김영석 교수, 수필 수상집, 삼중당. 서문. 이 책은 저희 수필 수상들을 묶은 둘째 번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병이 발견된 이후 저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격려, 질문,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의 책을 꾸며보도록 뜻을 세운 이유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사정 때문에 이 책을 여름방학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약간 무리인 줄은 알면서도 서둘러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전체로 인생을 논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켜서도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구나 완전한 자신은 없으면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말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가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형이 동생에게 하고 싶은 인생의 이야기를 숨김없이 말해주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도 많아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몇 편의 글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청년들, 학생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접하게 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나간 내용들입니다. 저는 인생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직 그 행복과 영광의 길을 스스로 파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잘못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인간이 신과 같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믿기는 인생이란 누구라도 올라갈 수 있는 산과 같아서 그 인생의 산에 올라만 간다면 그것으로 어느 정도의 행복과 가치는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산을 모르고 살거나 중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얻고 갖춰야 할 행복과 성공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소한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높은 산을 정복하려는 등산객은 반드시 먼저 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둘 필요가 있으며 또 말해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이 읽혀진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얘기해 본 것입니다. 모럴의 문제는 단편적이어서 하나의 방향을 위한 논설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생각나는 대로 비판, 분석하여 새로운 모럴의 자세를 갖추도록 찾아본 글들입니다. 21편의 수필들이 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생활 주변의 이야기들도 있으나 우리들이 환경 속에서 아름답고 높은 무엇을 얻어보려는 의도도 풍겨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는데 표현이 안 되는 고충 속에 머물고만 것도 있습니다. 고독과 사랑의 장은 누구나 생각해보는 그리고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애수를 띤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넘어서야 하는 인생의 고개인 것도 같습니다.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제목을 택한 것은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가 인생이라는 강의 저편인 영혼과 이 편의 끝없는 애모심과의 대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고독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도 고독한 사람의 또 하나의 벗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의 대부분은 아직 발표된 일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과 같이 혼잡한 환경에 살면서 읽고 생각하며 느끼고 다짐해보는 일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글이 책이 되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아울러 고마움을 드립니다.
1961년 8월 1일 저자. 제1장 생활의 좌표. 다시 시작하는 인생.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일도 수십 번 거듭되고 보니 별로 새로운 느낌을 가져오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에는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해를 보내는 얘기나 글의 재촉을 받게 되며 아직 12월도 되기 전에 새해를 위한 글이나 소감을 청탁받게 되니 나 자신을 위해서는 송년의 고요함도 해를 맞는 기쁨도 사라지기가 일쑤이다. 성탄을 맞이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12월에 접어들면서부터 몇 차례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여하고 성탄에 관한 글과 말을 하게 되니 내 마음의 성탄은 이미 어느 사이에 찾아오기도 전에 지나간 것만 같아진다. 이러한 내 생활에 있어서도 요사이는 여러 번 거듭하여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서는 더 간절하게 떠오르는 생각이다. 즉, 내 인생의 게임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는 때때로 경기장에서 경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다시 시작하는 일을 보는 때가 있다. 영어로는 아마 플레이 어게인이라는 말을 쓰는가 한다. 일본 사람들도 자꾸 사라니 플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다. 어쨌든 게임을 다시 하자는 뜻이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게임을 중단시켜 무효로 돌려버리고 일생의 게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은 욕망인 것이다. 만일 그 일이 가능하다면 인간들은 무척 많은 요구를 내걸 것이다. 그때는 정말 열심히 공부할 테야. 그렇게만 된다면 남부럽지 않게 살아볼 테야. 그것이 정말이라면 나는 내 일생을 이렇게는 만들지 않을 테야.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그때는 이런 부끄러운 과오는 범하지 않을 테야. 그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이번에는 이러한 직업은 안 택하겠어. 참말로 나에게 30년의 세월을 다시 줄 테야.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보람있고 빛나는 일생을 꼭 건설하겠는데 얼마나 많은 요청과 기대가 있을 것인가. 요사이 자주 내 머리에 떠오르는 부질없는 생각도 이런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움과 어리석음을 금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낡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더 이상한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나타난다. 작년에도 뜻하지 않았던 병 때문에 완전히 5달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았는가. 웬만하면 책이라도 한 권 꾸며볼 만한 시간을 대수롭지 않은 일들 때문에 허비해 버린 것이 아닌가. 이것도 같은 내용의 후회이다. 아마 이런 종류의 불행한 회고의 심정은 나에게만 있는 생각은 아닌 모양이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청춘을 다시 누릴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일생을 걸려 쌓아놓았던 연구와 진리의 상아탑을 버리지 않았는가. 괴테 이전의 파우스트의 전설에 의한다면 파우스트는 24년간 악마와 결탁하고 그동안 온갖 영광과 향락을 마음껏 누려보았으나 마침내 발견하는 것은 회의와 허무, 속절없는 자기 기만일 뿐이었다. 충심으로부터의 만족과 영원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것을 깨달은 파우스트는 비로소 뉘우치게 되어 마음으로부터 신에게 용서와 긍휼을 빌려고 엎드린다. 여기에 당황한 악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승에 있는 그리스 제일의 미인 헬레나를 끌어올려 파우스트의 옆에 안겨준다. 헬레나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파우스트는 다시 타락된 생활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나 곧 24년이라는 약속한 기간이 끝나고 파우스트의 영혼은 무서운 폭풍우가 불어치는 밤 악마에게 이끌려 지옥으로 끌려가 버린다. 확실히 우리들이 이뤄진 과거, 지나간 생활을 플레이 어게인만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지불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하면 슬픈 일이다. 쓸쓸한 인생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과오 때문에 한평생을 눈물로 보내며 한때의 실수로 대가를 일생을 두고 갚고 있음을 수없이 많이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게임을 실패했기 때문에 참회와 눈물로 시정하고자 애쓰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후회스러운 과거, 뉘우쳐지는 지난 일들을 새로운 뜻으로 메꿔보려는 기대와 희망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참으로 나의 일생은 플레이 어게인 할 수는 없는가. 내 인생의 게임을 다시 시작해보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고만 하면 이에서 더 큰 행복과 영광이 어디 있으랴.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길은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느껴진다. 확실히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물론 20대, 30대의 젊은이들에게는 아직도 인생의 아침이거나 오전 중이기 때문에 계획성 있는 노력, 꾸준한 활동만 거듭한다면 무엇이라도 다시 얻을 수 있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아직도 인생의 경기에 우승할 만한 여유와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40세를 넘었거나 50을 지난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되살려보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확실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이제 곧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의 경기를 다시 시작하는 일이다. 게을렀던 과거를 부지런한 현실로 바꾸는 일이며 자신의 쾌락과 다성을 일삼았던 오늘까지의 생활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시키는 일이다. 혹은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기에는 나는 이미 늙었다고, 또는 나에게는 이미 청춘이 사라진 지 오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다 좋다. 청춘이 떠났어도 좋고 늙었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는 오늘이 있으며 내일이 있지 않은가. 무의미했던 과거보다도 보람이 있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모든 잘못된 과거를 백지로 돌리고 새로운 스스로의 역사를 창조할 장래라는 시간의 여백이 충분히 남아있지 않은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갔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중대한 질적인 과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언제나 인생의 새로운 게임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어떻게 건설하는가 함에 있는 것뿐이다. 우리들의 일생을 다시 살려 시작하는 일은 그 길밖에는 없다. 자기 자신의 심중에 자, 이제부터는 플레이 어게인이다. 새로운 가치와 삶의 뜻을 찾아서 다시 살기 시작한다. 라는 결정을 짓는 일이다. 그리고 그대로 살기 시작하는 일이다. 그대에게 이뤄진 청춘을 다시 준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대에게 인생의 게임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다면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곧 착수하면 되지 않는가? 그 일을 지금부터 시작하면 그뿐이 아닌가? 물론 나는 지나치게 늙었다. 젊은 시절의 꿈에 비하여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이 아닌가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불가능한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마저 과거의 원한으로 돌려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여생을 보내버린다면 그것은 더 저주받을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비록 형태와 방향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 잃어버린 과거를 다시 얻으며 짓밟혀진 지난날의 자존심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일이 사실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뢰를 역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 승리는 최후의 5분간에 라는 말이 있다. 독일 격언에는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참으로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나 그리스도 그리고 최근의 간디 같은 분들은 그들이 위대한 죽음을 통하여 훌륭한 일생을 더욱 빛나게 한 것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었던 한 강도는 수많은 인간들이 땅 위에서 얻을 수 없었던 영혼의 구원 문제를 단 한순간 그나마 사망 직전에 얻은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제 가치와 내용에 있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플레이 어게인 하는 사람은 그 일에서 이뤄진 자신을 다시 찾을 수가 있지만, 그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즉 이제 곧 새로운 생활로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간데도 마찬가지이다. 게으른 사람은 시간의 여유가 있을수록 더 게을러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깊이 생각해보라. 인간에게는 이미 늦었다든가 이제는 할 수 없다는 일은 없는 법이다. 자기의 노력과 정성만 있다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엄숙하고도 존귀로운 사명이 얼마든지 있는 법이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의 기독교, 특히 가톨릭 교회의 처음 대표자인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알고 있다. 베드로는 어부였다. 고기를 잡아 멸시고의 식생활을 해결지어가야 하는 초라한 늙은이였다. 이미 수십 년을 물고기잡이에 다 허송해버린 인생의 찌꺼기에 지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의 늙은 육체, 보잘것없는 심중에는 새로운 불길이 타올랐다. 그는 마침내 전 세계를 불사르는 새로운 역사의 혁명과 건설을 이룩하고야 말았다. 어찌 그 한 사람에게만 하나랴. 가장 귀하고 값 있는 삶이란 언제나 우리들 손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를 않고 있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며 젊음이나 육체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플레이 어게인 한다는 것은 보다 유명해진다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향락을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다. 하물며 좀 더 길게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켜 보겠다는 욕심이어서는 말이 안 된다. 그것은 인생의 질이며 내용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은 이제 곧 지금 당장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만이 우리들의 뜻이며 진실한 신념일 것이다.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인생의 게임을 보다 높은 것으로 바꾸지는 못한다. 오늘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물을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신념 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이웃과 남들을 보며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장 진실하다고 믿으며 나의 일생은 이뤄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제 곧 전환과 결단, 실천을 가지는 것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게임을 플레이 어게인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있으며 또 해야만 한다. 공연히 불필요한 후회와 불가능해서 한숨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게임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들의 최선과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다시 출발하자. 역사는 언제나 이런 인간을 찾는 것이며 신은 항상 이러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다. 고독의 피안 1. 학생 때 일이다. 작은 키에 비하여서는 지나치게 열정적인 친구 K군이 옆방에 있었다. 별로 개인적인 얘기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하루는 밤늦게 내 방에 들렸다. 김영, 내가 좀 시간의 방해를 놓아도 괜찮소?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체면이 두터워졌소? 아무래도 혼자 생각하기보다는 김영의 의견과 도움을 좀 받아야겠어요. 나는 최근 며칠 동안 좀 이상하다 싶었던 비밀의 뚜껑을 여는가 보다 싶었다. K군은 확실히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말씀하시죠. 김용도 여자를 사랑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죠.
아직 사랑을 해본 경험이 없다면 의논의 대상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데 그럼 있다 하고 얘기를 시작하시죠. 사실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잘 알고 있는 S라는 여자가 있어요. 중학교를 다닐 때 이쁘고 마음에 든 여자였기 때문에 쭉 사모해 왔는데 중학교 졸업반에 가서야 서로 얘기도 하고 편지도 했어요. 몇 해 동안 그리워하던 여자니까 그저 맹목적에 가까울 정도로 사랑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중학을 나온 지도 3년이 아니에요. 그 여자로서는 벌써 결혼할 나이가 지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최근 편지에는 솔직히 결혼의 문제를 꺼냈더니 상대방에선 왜 그런지 자꾸 꺼리는 것 같아요. 얼마 지나서 그 범민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 여자가 어떻게 호적상 소실이 딸로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가문을 존중하시며 그 점을 엄격히 따지는 우리 집이니까 차라리 먼저 단념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김영 같다면 어떻게 하겠소? 나는 그러지 않아도 K군이 항상 이교적인 전통, 무슨 벼슬을 해온 집안, 친척에 누구누구가 있다던 생활과 사고방식을 좋아 안 하던 터이므로 글쎄요, 나 같으면 내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가 않는가가 문제지 그런 내용은 관심치 않겠는데요. 그것이 어디 그 여자의 잘못이나 가오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불우한 운명을 지고 있다면 더 책임지고 풀어줘야 옳지요. 또 그것이 그 여자의 깊은 사랑을 받는 길도 되고 그 점은 나도 김영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친이 워낙 엄격하셔서 어쩔 수가 없구먼요. 게다가 내가 맏아들이고 여보 K영, 영화를 본 생각이 안 나요. 사랑하는 애인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우는 모사들 말이오. 김영은 어떻게 그렇게 성격과 다르게 대담한 결단을 내리시오. 그렇다면 나도 용기와 신념을 얻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벅 기뻤다. 그 누군지 모르는 여자에게는 큰 적선을 한 것도 같았고 사회 정의의 한 모퉁이를 들어올려 놓은 것도 같았다. 그런데 K군이 한다는 소리가 김영 미안하지만 그럼 나에게 힘과 지혜를 좀 빌려주시오. 이번 여름방학에는 나와 같이 집으로 가서 우리 부친을 좀 잘 설득시켜 주실 수 없겠소. 이왕 내놓은 발걸음인 바에야 실패하면 어떠랴 싶었다. 그 대가가 무엇이오? 사정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지요. 대가야 성공만 된다면 한이 있겠어요. 아무 것이라도 좋지. 그럼 대가는 둘로 작정합시다. 내일 저녁을 낸다는 것. 성공하면 그 여자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할 것. 어떻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얼마 후 K군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우정으로 보아 그에게 안심과 희망을 준 것은 복 좋은 일이라 생각했다. 원체 그런 일이란 운명의 뜻이며 되고 안 되는 것은 후일의 문제니까. 이렇게 되어서 그해 여름 방학에는 K군 집에 2주일을 머물면서 극진한 대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시골 어느 국민학교 선생으로 가 있다는 그 여자는 보지를 못했으나 K군의 아버지는 거의 승낙이 된 셈이다. 정 그렇다면 반대는 않겠지만 하는 대답이었다. K군의 기쁨이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가을 학기에 다시 만났을 때 나는 K형 언제쯤 절을 받게 되오 하고 물었다. 금년 내로는 어렵겠지만 명년쯤은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결혼할 때까지는 나를 천대하면 벌받소. 그야 물론이지요. 내가 김영의 뜻을 잇겠소. 그 뒤 그 여자를 몇 번이나 만났소. 3번 만났어요. 그래 뭘 합디까. 그렇게 속히 결정을 짓게 되나요? 결혼 문제는 천천히 후일에 편지로 해결지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다. K형, 이왕 같이 시작했던 일이니 함께 결론을 얻어야 할 것 아니오. 어떻게 되었소?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고향으로 다녀와야 할 것 같군요. 도무지 석연치 않기만 해요. 아니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지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부친께서는 무슨 말씀이 없어요. 어쨌든 축하합니다. 이러한 대화가 있은 뒤 나는 K군의 일에는 더 뜻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문제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대로 4~5개월이 지났다. K군의 얼굴에는 다시 회의의 그림자가 돌기 시작했고 전보다 더 짙은 불안의 느낌이 깃들고 있는 것 같았다. 몇 차례 물었으나 그 여자와의 일임에는 틀림없는데 내용을 밝히려고는 하지 않았다. 띄엄띄엄 얻을 수 있는 내용에서 추측한다면 K군의 사랑과 열성에 비하여 상대방 여자는 그리 적극적이 아닌 모양이며 결혼을 추진시키는 태도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그리고 보니 K군은 자기가 여자에게 배신당한 것 같은 불안과 밝혀지지 않는 초조감에 사로잡힌 모양이다.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K군의 부친에게 인사를 올리는 겸 봇을 들었다. 며칠 뒤 K군의 부친에게서 K군이 볼까 두려워 학교로 회신이 왔다. 김군까지 그렇게 애를 써주었는데 대단히 안 되었지만 K군의 모친이 오래오래 고민한 나머지 직접 시골로 S를 찾아갔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정성껏 충고하고 애원해서 그 여자로 하여금 단념하도록 승낙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S는 다른 남자와 결혼이 될 터이니까 그대로 있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는 것이다. K에게는 절대로 비밀을 지켜달라는 얘기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라도 곧 K군의 부친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날 S에게서 K에게 마지막 편지가 왔다. 오랫동안 우정을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혼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저보다 몇 배나 귀하고 가정에서 기뻐하실 분을 택하셔야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불은 높은 곳으로 오르게 세상은 되어 있답니다. 길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내용이오나 불언간 저는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간단한 사연이었다. 편지를 받은 K군은 말이 아니었다. 그럴 수가 있느냐고 야단했다가는 여자란 모두가 파렴치한 존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여러 날을 술과 고통 속에 지냈다. 나로서는 할 바를 다했으나 K군의 고독은 너무나 심각했다. 전쟁 도중인데 해군의 종업원으로 간다고 야단이었다. 자포자기해버린 것이다. 가까스로 소리를 짓고 말렸다. 2개월 뒤 K군은 입원을 하고야 말았다. 어떤 토요일 오후 내가 찾아갔더니 김영 너무나 고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여윈 젊은 두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2. 그의 종교적인 단편들을 읽기 시작한 것이 마침내 그의 애독자의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의 사진은 언제나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주는 듯 싶은 마음의 아버지다운 인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자살로서 생을 끝냈다는 점이다. 단순한 자살만이 아니라 자녀가 있는 유부녀와 같이 온천장에 머물고 바다에 함께 두시를 냈으니 말이다. 그를 연구하는 많은 후계자들이 여러 가지로 그의 자살 동기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각기 같지 않은 내용을 주장했을 뿐이다. 나는 화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던 그의 친동생을 몇 번 본 일이 있으나 작가를 겸하고 있던 그도 형의 사인에 대하여서는 놀라움이 앞설 뿐 명확한 원인을 파악지는 못하는 모양이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한 기회에 그의 사랑은 한없이 빼앗는다는 논문 형식을 밟은 작품에 접하게 되었다. 나는 태초에 이 세상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지를 못한다. 오직 내가 알고 있는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내가 살고 있다는 일이다. 그것도 항상 밀려오는 죽음의 조건과 싸워가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불안과 공포 속에 보내고 있다는 현실이다.
그것은 마치 태평양 바다 위에 떠있는 썩은 나무잎 같아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죽음의 파도 앞에 허덕이는 존재와 마찬가지다. 얼마나 외롭고 가엾은 존재가 아닌가. 이런 나에게 행복이 있다면 무엇이며 영광이 있다면 무엇인가. 허무하며 무의미할 뿐이다. 오직 하나의 위안과 삶의 보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똑같은 삶의 운명을 자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무잎이 어디선가 밀려와 같은 운명과 고독을 서로 위로하다가 그 어떤 죽음의 파도 속으로 한 가지로 돌아갈 존재가 있다면 그를 발견하고 같이 불안과 공포의 앞날을 참아나갈 뿐이 아닌가. 누가 그 또 하나의 나무잎이 될 수 있을까? 친구, 형제, 친척 다 좋다. 그러나 가장 위안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이해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성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글로 시작되어 있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다. 그렇다. 연애 지상주의를 한때 말한 바 있는 그가 마침내는 그 사랑에 순한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두 여인, 그나마 존경을 받기도 했고 인생을 충분히 살아도 본 일생의 오후를 맞이한 그들이 찾아오는 생의 석양을 사랑의 제물로 단축시킨 것이었구나 싶었다. 내 친구 K군은 사랑을 얻지 못하여 고독 속에 헤매고 있었다. 처참한 삶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작가는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을 영원, 무한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들은 역시 심한 고독의 운명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확실히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스러운 마음 한가운데도 영원과 무한한 고독과 절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사실이다. 행복에 도취된 젊은 부부가 신혼여행 도중에 있다 하자. 그러나 그들도 죽음, 무덤, 자기네들을 둘러싸고 있는 무한과 영원을 생각하게 된다면 고독과 절망에 붙잡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K군과 같이 사랑을 잃어버려도 삶을 좀먹는 무서운 고독에 삼켜지는 바되며 아리시마 씨와 같이 삶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얻은 뒤에도 무한 앞에서 고독과 절망을 발견하고야 마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3.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질적으로 완전히 넘어서려고 노력한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다. 심포지움의 저자 플라톤이다. 그는 감정적이며 육체와 더불어 순간적인 이성 간의 사랑이 얼마나 불완전하며 마침내는 고독과 험으로 돌아가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이성적이며 건설적인 우정, 끝없이 탐구하며 영원한 가치에 동화하려는 높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이 흔히 에로틱한 사랑에 비하여 플라토닉한 사랑을 말하는 유래가 여기에 있다. 끝없이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아가며 항상 영원한 가치를 탐구하는 참과 영혼의 사랑이라 할까. 그의 책 속에는 재미있는 신화가 인용되고 있다. 먼 옛날에는 모든 인간들이 완전한 성을 가지고 있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고 한 몸에 두 성을 다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점에 원만하고 유능했었다. 이러한 인간들이 마침내는 신들을 정복하고 신들보다도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걱정스럽게 상의한 결과 인간들을 전부 두 쪽으로 나누어 그 절반을 남자, 다른 절반을 여자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세상에 철들게 되면 각자 떨어진 반쪽을 잡기에 분망하고 그런 마음을 쓰는 나머지 신과 같이 훌륭해지기를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간은 이성을 찾게 마련이며 잃어버린 짝을 만나기 전에는 만족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간절한 것일지라도 육체적이며 감정적인, 그리고 마침내는 허무와 환멸로 이끌려가는 세속적인 것은 아니었다. 끝없이 아름다움을 찾아 올라가며 항상 선한 가치에 순응하려 하는 이상의 사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에는 언제나 고고한 고적이 찾아들며 항상 피곤한 정열적인 자기 부정이 필요해진다. 스스로 사랑의 순례자로 처해야 하며 끝없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제1의 사랑과 같은 허무, 고독에는 빠지지 않으나 다함이 없는 정진, 무한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마치 끝없는 산에 오르는 것 같아서 영원한 미완성, 동경과 사모함을 죽는 날까지 지녀야 하는 생의 가장 귀한, 그러나 지나치게 피곤한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다. 심포지엄이라는 작품의 주인공인 소크라테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당시 많이 유행되고 있던 동성애적 문제를 지급하면서도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미소년의 육체성보다는 그 미, 그 생애의 이상성을 끝없이 찾아나간다는 내용의 줄거리다. 모든 세속적인 본능, 육체, 감정의 관능적인 사랑을 미화시키며 이상적인 것으로 꾸며 온갖 가치와 탐구의 대상을 창조하며 더듬어 나가는 줄기찬 이상주의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예술이 아닐까? 아름다운 꿈이 아닐까?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미와 선을 자랑하는 그리스의 지성의 바벨탑이 아닐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으며 육체와 관능의 존재인 인간이 누구나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깨고 난 뒤에는 허무한 하나의 꿈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 현실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짐이 아닐까? 영혼을 사모하는 인간은 마찬가지로 고독하며 무언가 대결하려는 유한은 마침내 어떤 한계선에서 머리를 숙이게 마련이 아닐까. 여기에 태어난 것이 제3의 또 하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된다. 히랍에서는 그것을 아가페라 부른다. 철학이라는 말이 어원이 소피아, 즉 지혜, 진리에 대한 사랑이었다면 이러한 플라톤적 사랑에 대한 종교적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극치를 성서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발견하게 된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제자였던 요한은 신의 조건 없는 사랑, 구원과 영생의 사랑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사랑이 촛불이나 등잔불 같은 것임에 비하여 신의 사랑은 태양과 같이 밝고 영원하며 모든 생명과 빛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신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인간은 고독한 존재이다. 사회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일시적인 고독의 문제만이 아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그의 애인을 얻을 수 있으면 해소되는 그러한 고독이 아니다. 쓸쓸하고 적적할 때 벗을 찾아가 풀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고독만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유한한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이다. 돈이, 명예가, 지위가, 애정이, 예술과 진리의 그림자가 해결 지어줄 수 있는 고독이다. 그러나 유한한 인간이 무한과 영원에 대한 고독은 누구도 해결 지어줄 수 없는 고독이다. 죽음을 앞에 놓는 것보다도 더 정신적으로는 뼈저린 고독이다. 무한이라는 무궁한 허무 앞에 스스로를 잃어버리려는 고독이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궁히 긴 시간을 혼자 영원히 걸어가야 하는 인간의 고독이다. 혹은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학적인 고독이라 부를까? 실존적인 고독이라 불러서 좋을지도 모른다. 옛날 석가님께서 평생 지니고 계셨던 고독감이다. 그의 왕위, 세상의 향락이 해결 지을 수 없었던
아침에 도를 알 수 있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고백하시던 공자님의 고독일 것이다. 그의 많은 제자들의 수망을 가지고도 풀리지 못하는 고독이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호소하던 그러한 고독인 것이다. 구원의 실존적 부르짖음에서 오는 고독이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의 정신적 여유만 있다면 두려워 떨면서 기다리게 되는 그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고독이다. 이러한 고독의 해결은 세상적인 유한한 것에서 해결되지를 못한다. 유한을 아무리 합친다 해도 그것은 유한일 뿐이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 신의 사랑인 아가페는 바로 이러한 고독에 보응해주는, 해답을 주는 사랑이라는 것이다. 인생의 강가에 서서 이제는 넘어야 할 허무의 흐름만이 주어진 석양의 피아니 저쪽에서 찾아주는 영원한 음성의 주인공의 사랑인 것이다. 우리는 그를 신이라 부르기 때문에 영혼의 그리움과 갈망에서 오는 고독은 영혼자만이 해결되어주는 것이 아닐까. 존경할 수 있는 사람과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인간들의 얼굴이 지각기 다른 것 같이 그들의 성격, 사회적 지위, 그리고 후배들에게 받는 존경의 태도가 각각 다르다.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좋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물론 좋겠지만 때로는 존경을 받기는 하나 인간적으로는 그리 좋아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의 학문, 예술, 업적은 높이 존경하나 그의 성격, 인품, 인간됨은 그리 좋게 느껴지지 않는 위인들이 참으로 많다. 이제 생각의 방향을 잠깐 바꾸어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을 나이 가까운 친구로 삼을 수 있다면 몇 명쯤이나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나는 누가 어떻게 권면하더라도 사상적으로는 훌륭하나 친구가 되기는 원하지 않을 몇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톨스토이를 무척 좋아했다. 한때는 나의 모든 인생관을 그에게서 얻었을 정도로 존경도 했다. 그러나 나는 톨스토이를 나의 친구로 삼고 싶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의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성격의 이중성, 항상 찌푸리고 인생의 모순을 해결 지으려 하는 태도는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친구로서 일생을 사귀기에는 퍽 어려울 것이다. 그는 육식을 반대하면서도 남이 모르는 밤에 고기를 훔쳐 먹어야 하는 체질과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이다. 그의 지나친 의무적인 경건성은 좋아 보이지 않으며 그가 받고 있던 지나친 숭배와 존경의 후광이 그로 하여금 단순한 우정을 가지게는 못하리라고 믿어졌다. 차라리 톨스토이보다는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적으로 접촉하기 쉽고 좋았을 것 같다. 그러나 러시아의 작가 중에 가장 친밀성과 우정을 가지기 좋은 사람이 있다면 주옥 같은 단편을 언제나 쓰고 있던 체홉일 것이다. 그 단순하고 담담한 성격, 어디서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인품은 누구에게나 좋은 친구가 될 것 같다. 그러나 누가 무엇이라 말하든지 친구가 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프랑스의 계몽과 볼테르와 루소, 유명한 사회과학의 아버지인 콩트, 웨니크필드의 목사를 쓴 골드슈미스, 미국의 천재적인 작가 에드가 알렌 포,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유명한 의지의 철학자 니체, 영국의 근세 철학의 태도 프랜시스 베이컨, 음악의 대왕 베토벤, 가극의 독재자 바그너 같은 분들이다. 이들의 사상, 예술, 인류에 남겨진 업적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러나 그들을 일생의 친구로 섬기고 산다는 것은 지나치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다. 아마 이러한 부류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 북구의 작가 스토린드베리도 들어서 좋을 것 같다.
특히 니체 같은 사람은 그로부터 지나치게 존경을 받아도 곤란하며 미움을 받아도 걱정일 것이다. 바그너가 젊은 니체의 존경을 가베이 받았다가 일생을 고생한 사람이다. 그는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너무 존경하거나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고야 만다. 그러나 니체의 존경이란 결코 몇 대를 계속하지 못한다. 오히려 니체 같은 사람은 멀리 두고 보기만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와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프랑스의 사회학자 A. 콩트이다. 그는 평생을 불우하게 살았지만 그 모든 결과는 타고난 성격을 조종 지배하지 못한 때문이다. 메소브에 가까운 여성을 사랑하다 실패하고 자살을 결행해 보는가 하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여성을 항상 천사라 불러야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했다. 나는 베토벤의 음악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나 그와 항상 한 집에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원망스러운 인생일 것이다. 늙은 베토벤이 어린 친척애와 싸우고 있는 장면을 본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은 못 될 것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루소도 마찬가지다. 숙제를 못해왔기 때문에 나와서 해 바치고 가라는 여선생의 명령을 받은 7살 난 루소가 우리 선생님이 다들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와 좋아하자는 것이 아닌가 근심했다는 심정, 대수롭지도 않은 작곡을 했는데 그 발표회에 귀족 부인들이 모여 칭찬을 했다고 해서 감격의 눈물을 떨구는 박은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약간 곤란하지 않을 수 없다. F. 베이컨의 오만과 지나친 수단은 항상 고요하고 유쾌한 정신적 상태를 지속시켜 줄 것 같지가 않다. 쇼펜하워도 마찬가지다. 그의 저서를 읽는 사람은 그 사상에 공명 도취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독선, 완고, 변태적인 심리 상태는 도저히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 괴테 같은 분은 가장 높은 존경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오만해 보이는 성격, 범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주의, 지나치게 받고 있는 영광과 존귀성으로 하여금 그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벅찬 일일 것이다. 에케르만 같은 이가 조심스러이 섬기기에 가장 적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먼저 말한 작가들 중에는 확실히 정신적 변태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작품으로 만족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음악가 가운데 차이콥스키는 친구가 되기 어려울 것 같아도 쇼팽이라면 친구가 된 직도 하다. 그러나 친구보다는 마음에 맞는 여자만 있으면 곧 도망질 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런 점에서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영혼심도 그리 좋게 느껴지지를 않는다. 그는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는 마음의 왕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한자리에 머물기가 곤란할 것만 같다. 키르케고르의 친구가 된다면 어떨까? 그렇다. 그의 친구가 되려면 자주 만나거나 의견을 교환하지는 말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다감한 편지나 교환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키르케고르에게는 천진한 어린애, 무식하고 순진한 노인네들이 좋을 것 같다. 레기네 오르겐이 키르케고르와 결혼을 했더라면 그 여자는 남편의 정신적 이유물을 부담해 불행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 똑같이 위대하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으면서도 누구의 벗이라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적인 성자들은 들지 않더라도 인류의 벗이라고 곧 느껴진다. 저물어가는 저녁, 석가님의 옆에 서서 산 밑의 마을로 이야기를 들으며 걷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보라. 공자님을 모시고 식탁에 둘러앉아 잔을 나누며 그 원만한 인품에 접해보고 있는 위치에 스스로를 놓아보라. 감람산 옹기종기 모인 바윗돌 모퉁이에 가지런히 누워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잠드는 제자들의 한 사람으로 자처해보라. 참으로 그분들은
룻 백성의 친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위치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나 소크라테스, 성 프란체스코, 칸트, 모차르트 같은 이들은 언제나 친구로 삼아 보고 싶은 사람들이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뒤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도 스승을 못 잊어 한 것은 그의 학문이나 사상이 아니었다. 그의 인간됨, 따뜻한 마음씨, 아낌없이 퍼부어주는 우정이었을 것이다. 많은 제자들이 항상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라도 잊을 수 없었던 고귀한 친절과 사랑, 겸손의 소유자인 프란체스코는 확실히 우정과 친구로서는 역사의 유일한 분이었을지도 모른다. 칸트 같은 분과는 한 집에 일생을 같이 살아도 어색함이나 말씀이 없을 것 같다. 사색과 원고에 피곤했던 칸트와 저녁을 끝낸 뒤 3, 40분의 담화를 매일같이 교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헤겔이나 피이테 같은 이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다감하고도 부드러운 인간성에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다. 음악가 중에는 모차르트가 제일 친구로서는 좋을 듯 싶다. 한두 달 여행을 위한 친구를 고른다면 아마 모차르트쯤이 제일 좋지 않을까. 칼 힐티 같은 분은 얼마 모시고 있으면서 그의 생활과 신념에 찬 뜻과 일상성을 배우고 싶다. 아마 오늘의 슈바이처 박사와 비슷한 살림 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내가 접촉한 바 있는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도산 안창호, 인천 김성수 같은 분과 긴 사귐을 가져보지 못한 것이 유감이다. 물론 나이와 환경의 차이가 지나치게 많았지만 혹시 여자들 중에서 가까이 사귀고 싶은 누가 있는가 생각해보나 전혀 머리에 떠오르지를 않는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영웅 위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정치가 군인들과는 그리 가까이 사귀고 싶어지지를 않는다. 아무리 골라보아도 이 사람쯤이면 싶은 이가 없다. 더욱이 제왕, 독재자, 정당의 지도자 같은 이들은 이미 소박한 인간성, 다정한 인품을 잃어버린 것 같이도 느껴진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사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교만한 종교가, 위선적인 교육자, 독선적인 학자, 정치하는 예술가들이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실직 나는 마음의 한자리를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또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어디에서나 만나며 항상 접촉하는 이들 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자기는 아무 말도 감정 표시도 안 하면서 상대방의 눈치만 보는 성격의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악의가 있는 것도 아니며 나를 해하려는 뜻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과의 접촉은 그리 달가워지지를 않는다. 그와 반면에 상대방은 어떻든지 자기의 얘기만 떠들어대는 사람과도 친구가 된다는 일은 퍽 어렵다. 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떠들어대고 그러는 동안에 한 사람씩 친구를 잃어가게 마련이다. 자기 얘기를 너무 안 해도 나쁘지만 지나친 것보다는 안 하는 편이 좋다.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한 여자를 사귀거나 친구로 삼는 일도 어려울 것 같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은 그 부드럽고 여유가 있는 마음에 깃들인 감정이라고 생각된다. 신념이 강한 것은 좋으나 여자들은 지나치게 그 신념을 표면에 나타내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각박한 수고와 노력으로 사회에 진출 또는 상당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여성을 대하는 일은 퍽 힘드는 일이다. 인간성의 여유, 넓은 폭의 신념을 가진 여성들은 오히려 어머니 같고 누님 같아 좋으나 여유 없는 노력, 끝없는 주의와 수고에서 일생을 쌓아올린 여성들은 언제나 자기 일에 몰려 정신적 여유가 없이 살기 때문에 항상 타인을 비판적인 관찰, 얕은 계획성을 가지고 대하기 쉬우므로 언제나 피곤과 불안을 가져오게 한다. 특히 남성들과 같은 지위에서
경쟁심으로 쌓아올린 직업 여성들에게서 발견되는 인상이다. 선생들은 어느 학생이나 귀엽고 대견하게 대하기 마련이며 또 그렇게야만 한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는 전혀 스승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 못하는 이들이 있다. 선생들이 사생활을 당연한 듯이 묻는다든가, 동료 선생들이 단점이나 약점을 얘기해서 좋아하는 선생의 환심을 사려 한다든가, 지나치게 존경하는 나머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뜻을 두어 상대방을 어색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태도들이다. 머리가 좋은 학생들, 그리고 사회의 업적을 인정받기 시작하는 소장학자나 예술가들의 자존심과 날카로운 지성도 좋은 면이 있으나, 그들은 괴테의 포도주도 완전히 익어서 제맛을 가지기 전에는 거품을 내고 끓는 법이다는 얘기를 기억해 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끝으로 나는 그 어떤 편에 속하는 사람일까?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물론 우리들 모두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그 어떤 성격의 인간이 된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원만하고 조화된 인간성, 스스로의 마음과 생활을 중심 있게 가꾸어 누구에게나 공통성, 친밀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인품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수롭지 않은 명성, 불필요한 직위감, 지극히 적은 정신적 소유에서 오는 교만 등을 버리고 언제나 인간다운 인간, 편협됨이 없는 성격을 갖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 같다. 이러한 생활과 마음의 태도가 습관이 되며 사회의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전통과 빛이 된다면 우리들의 행복, 인류의 안정과 영광은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려는 말씀이 떠오른다. 정의란 것. 1. 생명은 물질 속에 있으나 물질은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정밀한 기계를 만든다 해도 그 기계가 생명으로 화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우리는 미국의 커다란 자동차 공장에서 하루에 몇백 대씩의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어린애들도 암놈 자동차나 순놈 자동차가 있어 새끼 자동차를 낳아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소련의 인공위성이 달 나라를 돌아온데도 그 과학과 기술로는 물질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지는 못한다. 비록 물질 속에 머문다고는 하여도 생명은 여전히 물질에 비하여 이질적인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마찬가지로 이성과 자각은 생명 속에 깃들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명 그 자체는 아닌 것 같다. 한때 다윈의 진화론이 세상을 휩쓸은 일이 있었다. 모든 유기체는 아메바로부터 진화했으며 원숭이는 인간의 선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원숭이가 인간의 선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게 되었으며 많은 인류학자들도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듯 싶다. 과학자들이 말을 빌린다면 우리들의 대뇌 세포는 적어도 96억에 달한다는 것이며 만일 인공인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96억 개의 진공관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리고 그 막대한 수의 진공관에 전기를 보내고자 한다면 나이아가라 폭포의 물을 전부 발전시켜도 모자르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정규의 인간이 감정을 가지며 사고와 선택을 하는 인간이 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단추를 누르면 왼손을 흔들고 또 다른 버튼을 누르면 바른 발을 내미는 인간은 될 수 있으나 사랑하고 감격하며 행복과 가치를 논하는 인간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한두 손가락의 음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과학을 미루어 생각하기 전에
진화론을 상식에 물어 호소할 수도 있을 듯 싶다. 만일 원숭이들이 진화하여 인간이 되었다면 그 옛날보다도 오늘의 원숭이들은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을 법 싶으며 산종의 원숭이들보다는 인간 사회와 접촉이 많은 원숭이들이 더 잘 진화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하여서 창경원의 원숭이들이 때때로 옷을 걸쳐 입고 모자를 쓰면서 나도 이제는 그대들 인간과 같이 살아야겠다고 진화해 나올 것으로 상상이 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성과 자각이 생명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생명과는 별개의 존재인 것만 같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나게 이질적인 존재인 동물과 인간과의 차이라 하여도 그 사이에 정과 사랑이 통하여 하나의 생명적 연결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다. PC에서 약 20리쯤 떨어진 산골 마을에 있던 우리는 작은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3년 동안이나 정들여 길러왔을 뿐 종류가 좋은 개도 못 되었고 특별히 영리한 개도 못 되었다. 그저 길러가는 사이에 정들었고 한 식구와 같이 산 밑 오막살이에서 자랐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된 셈인지 그 개가 한 발을 앓게 되고 마침내는 그 때문에 한 다리를 절개까지 되고야 말았다. 그해 늦은 여름 PC에 살고 있는 큰어머니께서 집에 다녀가시면서 그 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청이었다. 부치는 처음에는 그 청을 반겨하지 않았으나 또 동네에서 새로운 강아지를 얻을 수도 있겠기에 약간 다리가 저는 개를 PC로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이다. 온 가족이 섭섭함을 금치 못했다. 어린 동생들이 제각기 정다운 작별의 뜻을 나누고 떠나보냈다. 개는 3년이나 지키고 있던 집을 여러 번 돌아다 보면서 끌려갔다. 몇 차례 부친이 PC에만 다녀오면 동생들은 개가 잘 있는지 다리를 좀 낳았는지 묻곤 하였다. 그러나 개가 집을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까 싶은 어느 날 아침이었다. 식탁에 들러앉은 동생이 난 어젯밤에 큰어머니 댁에 간 개를 보았지. 꿈에 보니까 개가 앞뜰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야단하던데 라고 말했다. 작은 누이 동생이 나도 우리 개를 봤어. 이놈의 개가 언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서 쫓아나갔더니 어디 갔는지 없어졌던데 하고 떠들었다. 그러나 개꿈을 꾼 것은 두 동생만이 아니었다. 어머니도 같은 밤 꿈에 개를 안아보았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분명히 한 다리를 절고 있더라 고까지 말하고 있었다. 조반이 끝난 뒤 부치는 별로 볼 일도 없었으나 피시까지 다녀오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궁금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오후에 돌아온 부친에게서 온 가족은 퍽 섭섭한 소식을 들었다. 큰어머니께서 그 개를 기르고 있었으나 다리가 점점 더함으로 그만 개장수에게 팔아버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이 꿈에 본 바로 그날이 팔려간 날이었다는 얘기다. 나는 얼마 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퍽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 역시 정은 동물의 세계까지도 통하는가 싶었다. 3. 이것은 지난 여름의 일이다. 비교적 동물이 많은 우리 집에 까만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다. 어머니께서 강아지 한 마리와 교환을 해온 것이다. 밥을 겨우 먹을까 말까 싶은 새끼 고양이를 길러서 제법 커다란 고양이가 된 셈이다. 집에서는 그 빛깔이 보여주는 그대로 깜둥이라고 불러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놈의 고양이가 무척 많은 사고를 일으켰다. 음식 그릇을 뒤집어 엎는다든가 선반에서 물건을 떨군다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온 가족의 귀여움을 받고 있는 문조를 한 마리 잡아먹어 남은 한 마리를 외롭게 만들었는가 하면 장에 올라가 비둘기 새끼를 몇 마리나 잡아먹었다. 사고가 있을 적마다 어른들은
고양이를 집어치워야 한다고 야단이지만 작은 놈은 언제나 고양이 편이다. 이불 속에 넣고 자는가 하면 점심밥을 남겨다가 같이 나누어 먹을 정도로 귀여워한다. 그러나 어느 날 마침내는 큰 사고가 벌어지고야 말았다. 얼마 전에 옆집으로 이사온 댁에서 병아리를 기르기 시작하였는데 깜둥이가 어떻게 뚫고 들어갔는지 우리 속에서 병아리 새끼를 10여 마리나 죽여버린 것이다. 옆집에서는 큰일이라 야단이었다. 이윽고 적지 않은 돈을 변상하고 깜둥이는 할 수 없이 뜰 한 모퉁이에 목을 메어 감금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어린 것들의 고민과 고통은 고양이의 부자유보다도 더 커진 셈이다. 작은 놈은 여전히 밤만 되면 풀어주고야 만다. 그러나 큰 사고는 없이 그렇게 한 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였다. 동네의 한 부인이 찾아와 우리 고양이가 자기네 병아리를 또 몇 마리 죽였다는 것이다. 어린 것들은 이번에는 우리 고양이 짓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었으나 그 일을 가지고 더 언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할 수 없이 그날 저녁 가정 예배를 끝낸 뒤 자, 이 고양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냐고 여론을 묻기로 했다. 작은 놈은 자기가 책임을 질 것이니 괜찮다고 변명했으나 마침내 누구를 주든가 파는 편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2, 3일이 지난 뒤 마침 군에 입대해 있던 동생이 휴가로 돌아왔다. 나는 동생에게 깜둥이를 어떻게 처리하도록 부탁을 했다. 이리하여 1년 가까이 정들었던 깜둥이가 사고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5, 6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때다. 시내 학교에 다니고 있던 어린 놈이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닌가. 나 오늘 우리 깜둥이 봤다. 저 아현동 시장 어떤 쌀집에 매여 있더라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어린 것들이 우르르 밀려들더니 곧 뛰쳐나가는 것이다. 나는 가까스로 저물었는데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타일러 겨우 만료시켰다. 밤에 동생에게 물어보았더니 용산 친구네 집으로 고양이를 가지고 가다가 쌀 가게집에서 너무 졸라서 죽어 말았다는 것이다. 다음 날 저녁 때였다. 식탁을 둘러앉은 어린 것들은 한 놈도 빼지 않고 그 쌀 가게에 모두 다녀왔다는 것이다. 모조리 깜둥이 얘기만 하고 있었다. 어머니와 아내도 한몫 끼어서 어디쯤 누구네 가게더냐고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어머님도 가보실 작정입니까? 내가 멋대로 가겠니? 저것들이 떠들어대니까 물어본 게지. 그 집에서들 웃겠습니다. 갈 테면 떡이라도 사가지고 가야지. 나는 웃으면서 식탁을 물러났다. 2, 3일 뒤의 일이다. 나는 아현동 새거리에 볼 일이 있어 버스를 내렸다. 다시 버스를 타려고 할 때 문득 두 정거장만 걸어가면 우리 깜둥이가 있다는데 눌러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먼지를 무릅쓰고 애들이 말하던 가게까지 갔다. 틀림없었다. 깜둥이가 목이 메인 채 쌀가마 뒤에 앉아 있는 것이다. 쥐를 지키기 위한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깜둥아 불렀다. 깜둥이는 여전히 동그란 눈을 깜빡이면서 야옹야옹 두세 번 소리를 질렀다. 목을 쓸어주고 품에 안아보았다. 깜둥이는 금시 내 품에서 잠이라도 들듯이 사르르 눈을 감는 것이 아닌가. 바로 그때다. 아니 이번에는 바깥어른까지 오셨군요. 미전집 영감님의 얘기다.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것들이 들려서 고양이 구경을 하고 갔지요. 미안한 듯이 말했다. 그러나 노인의 대답은 더 나를 놀라게 했다. 어제 오후에는 할머니 한 분이 다녀가시더니 오늘 아침에는 아마 사모님인 듯 싶은 분이 한참 데리고 놀다가 가셨는데요. 또 오실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한참 웃었다. 이젠 더 올 사람이 없을 깁니다. 내가 마지막이니까요. 한 번 더 고양이 머리를 쓸어주고 돌아섰다. 그리고는 다시 한마디 부탁하기를 잊지 않았다. 우리 어린애들이 또 들리면 내가 왔댔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짐을 두고 돌아왔다.
어딘가 아버지 위신에 관한 것 같기도 했다. 4. 성경에는 때때로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있다. 목자와 길 잃은 양과의 비유, 농부와 포도밭과의 비유, 아버지와 집을 떠난 아들과의 비유, 사랑하는 애인을 찾는 남성의 비유들이다. 그 모두가 깊은 정에 얽혀있는 아름다운 표현들이다. 혹시나 어리석은 인간이 이러한 얘기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하여. 하느님과 인간과의 사이는 인간과 동물과의 사이보다도 멀다. 그러나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 먼 거리를 무한히 단축시켜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를 만들었던 것이다. 피형의 이야기. 서남쪽을 향하여 달리는 기차 안은 퍽 고요한 편이었다. 3등석이라 하지만 특급 열차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고 오늘은 손님도 많은 편이 아니었다. 왼편 바로 발밑에까지 맑은 파도가 밀려치는가 하면 두꺼운 지붕들을 무거운 듯이 뒤집어 쓰고 있는 농촌에는 뜰마다 황금덩어리 같은 열매를 매달은 귤나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어떤 것들은 손을 내밀면 닿을 듯 싶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많지 않은 손님들마저 밖을 내다보기에 열중하고 있으니 차 안은 한층 더 고요할 수밖에. 앞자리에 앉아 멀리 파도만을 바라다보고 있던 철이 피곤해졌는지 다시 제자리로 단정히 앉으면서 확실히 자연은 아름답구먼. 우리나라에도 동해안쯤은 이렇게 좋은 여행의 장소가 되겠지라고 중얼거렸다. 글쎄 나는 아직 동해안을 가본 일이 없어서 같은 바다, 똑같은 산들이니까 철로만 놓는다면 마찬가지겠지. 공연히 사람들이 도회지 그러지. 역시 인간은 자연 속에 살아야겠어. 얼마나 부드럽고 충만하고 조화되어 있지 않은가 보아. 나도 그 점은 동감이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악한 인간은 없거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자연을 저버리고 인간만을 상대로 하며 기계와 생산의 제도 밑에 모여들게 되면서 가진 죄악과 생의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이러한 대화를 바꾸고 있었다. 우리는 K시에 들려 P형을 만나 하루를 묵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이었다. 기차는 바다를 멀리로 밀어내면서 산속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이제 1시간 40분만 있으면 K시에 도달하게 될 예정이다. 자네 P형이 왜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지 아나? 철은 갑자기 뜻밖의 질문을 꺼냈다. 그런가? 나는 P형이 결혼한 분인 줄만 알고 있는데. 아니지, 아직 결혼을 못할 거야. 좀 더 지나면 모르지만. 왜 무슨 곡절이라도 있나? 부모도 형제도 없는 분이니까 제 마음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야. 결혼을 하는 이는 모든 것이 결혼을 하도록 조건이 모여들지만 결혼을 못하는 이는 똑같은 조건도 안 되도록만 엉켜지거든. 아니 P형 같은 분에게도 어떤 불행의 조건이 있나? 조건을 자기도 모르게 만드는 것뿐이지. 대체 무슨 얘긴데. 철이 들려준 P형의 얘기란 이런 것이었다. P는 부모도 형제도 없이 자랐다. 오직 가까운 친척이 있다면 외삼촌 한 분이 있을 뿐이었다. 그나마 그 외삼촌도 친외삼촌은 못 되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눈칫밥을 얻어먹을 망정 P는 진남포의 어느 국민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침착하고 영리한 성격과 재질이 그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우등생이 되도록 해주었다. P는 국민학교 5학년, 6학년을 쭉 우등생, 때로는 반장으로 보냈다. 그런데 P의 등급생 중에는 P와 똑같이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단정한 M이라는 소녀가 있었다. P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M과 가까워졌고 M도 또 P를 퍽 좋아 지내게 되었다. 흔히 어린이들에게 있는
철없는 아름다운 감정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옛날 얘기니까 둘의 나이는 15, 6세가 되었던 모양이다. 어느 이른 봄 둘은 똑같이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피는 가난하고 학비도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는 그대로 외삼촌이 경영하는 책방과 문방구점을 겸한 가게에서 일을 돕게 되었고, M은 성적도 좋았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제2여고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M은 아침마다 일찍 피가 있는 가게 앞을 지나 정거장으로 나갔고 또 그 앞을 지나 저녁마다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마다 피는 여학생이 된 M을 보는 것이 즐거웠고 자주 들러 학용품, 책 같은 것을 살 적마다 편리를 보아주었다. 어느 연필이 더 좋고 어떤 붓이 값이 싸다는 것을 피는 자랑 삼아 M에게 서비스를 한 셈이었다. 그동안에도 둘은 자랐다. 때때로 M은 피에게 여성만이 가지는 감정과 표정을 나타내게 되었고, 피는 하루의 피곤을 M의 미소에서 씻는 하루하루를 보냈다. 특히 고독하게 자란 피가 얼마나 많은 정열과 나타내지 않는 그리움을 M에게 느끼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었다. 이렇게 3년이 지났다. 어쩐 셈인지 M은 여러 날 피의 가게에 들리지도 않았고 그 앞을 지나가지도 않았다. 피는 M이 병일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여러 날 보이지 않을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열흘 남짓 M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던 피는 어느 날 저녁 M의 집까지 찾아갔다. M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물론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며 정당한 방문객이 되었던 것도 못 된다. M의 동생을 불러 자세한 얘기를 들었을 뿐이다. M의 동생 말에 의하면 M은 여전히 학교에 나가고 있으며 아침 저녁 통근차로 통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B는 우선 병이 아니라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어째서 가게 앞을 지나가지 않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 다른 길로 다닌다면 퍽 먼 길을 돌아야 하는데, 어떤 날 용기를 얻어 피는 M에게 편지를 썼다. 왜 가게에도 들리지 않으며 전혀 볼 수가 없느냐는 책망과 호소가 합쳐진 내용의 글이었다. 편지를 보낸 4, 5일 뒤 M이 가게에 나타났다. 몇 가지 물건을 만져보고 사는 듯 거리더니 틈을 보아 편지 한 장을 피에게 전하고 돌아갔다. 피는 떨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남들이 보지 않는 장소로 가 그 편지를 읽었다. 오랫동안 못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 그러나 가고 안 간다는 어린애들 같은 일이 무슨 큰일이 되느냐는 가벼운 불만 같은 이야기도 들어있었다. 이제는 다 자란 우리들이 어린애 같은 생각에 더 붙잡혔어야 되겠느냐는 말씨였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제 오래지 않아 여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부모님께서 곧 결혼을 하도록 재촉을 한다는 얘기와 지금 의학 전문에 다니고 있는 모 전문 학생이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는 소식도 한 가지로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은 피는 깜짝 놀랐다. 땅이 깨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년이 넘는 동안 가게를 지켰을 뿐인데 그동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달라질 줄은 꿈밖이었다. 아무리 큰 호박도 꼭지가 떨어지면 그뿐인 것이다. M이 자기를 떠나버린다면 모든 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닌가. 피는 2, 3일 동안 생각한 끝에 M이 돌아가는 골목길을 지켰다. 예상했던 시간에 M은 먼 길을 돌아 피가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피는 있는 용기를 다하여 자기의 소신을 도로했다. 그러나 M의 대답은 간단했다. 나는 피를 좋아하고 아직도 생각하고는 있으나 부모님이 재산, 학벌, 장래에 관한 좋은 결정을 지어주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피는 비로소 자기를 발견했다. 의학 전문 학생과 문방구점의 급사, 부잣집 맏아들과 부모 없는 고아, 이 다음의 의사와 누추한 노동자, 피는 왜 자기가 아직껏
자기 자신을 모르고 지났는가 원망스러웠다. 그날 밤 피는 밤새껏 잠을 못 잤다. 며칠을 두고 괴로워했다. 마침내 피는 뜻을 세우고 마지막 편지를 M에게 보냈다. 그 사연은 간단했다. 모든 잘못은 내게 있으니 조금만 참아달라는 것이었다. 나도 무슨 일을 해서라도 공부를 하고 꼭 출세를 할 것이니까 기다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그 뒤 B는 M을 만나지 않았다. M과 그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남자 앞에 서 있는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이다. 얼마 뒤 B는 진남포를 떠났다. 일본으로 건너가 낮에는 일을 하면서 야간 중학을 다녔다. 속성과를 마치면서 끝나는 대로 대학에 입학을 했다. 대학에 입학이 된 뒤 M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마음으로부터 축하한다는 편지가 왔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고향에를 갈 것이라는 편지를 띄웠다. 그러나 아무 회답도 없었다. 다시 편지를 보냈다. 편지가 돌아오지는 않았는데도 회답은 없었다. 불안과 공포에 쌓인 몇 달이 지난 뒤 B가 고향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일이 끝나고 있었다. M은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다. B는 사각모자를 쓰고 M을 찾아왔던 자신을 저주하고 싶었다. 마음이 텅 비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한동안 B는 M을 몹시 원망했다. 길에서 만나면 뺨이라도 치고 싶었고 약하고 추잡한 여성이라고 침을 뱉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뒤 B는 M의 친구를 통하여 M이 얼마나 B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얘기, 그 가게 앞을 지나가기가 싫고 슬퍼서 피해 다녔다는 심정, 부모의 강권으로 결혼한 내용, 지금은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무척 슬픈 처지에 있다는 소식을 남김없이 들었다. 확실히 M은 지금도 B를 생각하고 있으며 B가 대학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온종일 어쩔 줄을 몰랐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온 B는 침울하고 고요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에게는 명랑한 표정이 없어져 갔으며 아무 때라도 여자의 얘기를 하는 일이 없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철을 통하여 들은 B의 얘기였다. 그러면 B형이 지금 대학원에 있으니까 벌써 5, 6년 전의 일이로군. 그렇지. 아마 지금쯤은 또 마음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 그러는 동안에 차가 KC에 도착했고 우리는 B형의 영접을 받았다. B형의 정중하고도 고요한 접대는 마치 우리들을 친동생으로 보아주는 것 같기도 했다. 형제가 없는 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다. 저녁을 끝내고 KC의 명소를 한두 곳 다녀본 뒤 셋은 고요히 자리에 누웠다. 무슨 얘기 끝에 형님 이제는 결혼할 나이와 환경도 됐는데 아직 결혼은 안 하십니까? 철이 불쑥 말을 꺼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 긴장하면서 피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다. 한참 동안 피는 말이 없었다. 글쎄 언젠가 하게 되겠지. 언젠가라니 지금도 노총각인데 또 기다려요. 남자야 무슨 늙고 젊고가 있나. 역시 지금도 그 여자를 못 잊으시는 모양이군요. 이 사람 그 얘기는 왜 하나. 김구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나는 옆에서 멋쩍은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가 끊어지지 않았으면 했다. 그러나 철이도 어지간한 편이었다. 지금은 그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동경화 있어. 언제부터요? 벌써 한 반년 됐지. 만나셨어요? 아니. 행복하게 사나요? 그렇지 못한가 봐. 왜? 이혼은 아닌 모양인데 어린애는 남편에게 맡기고 혼자 와서 양재 같은 것을 배우나 보지. 그것 참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됐어. 그런데 형님은 그 여자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불행해져서 내 잘못을 알아야지 합니까? 처음에는 힘껏 불행해져서 과거의 일들을 뉘우쳐 봐야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는데 막상 저렇게 되고 보니까 참 안 됐어. 어쨌든 그야 행복해져야지. 그러니까 아직도 형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그야 그럴 것이 아닌가. 내가 세상에 철들면서 그 한 사람만 보고 살아온 셈인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는 그만두세. 다른 얘기도 많지 않은가. 우리는 다른 일로 화제를 바꿔버렸다. 다음 날 오후에 우리는 K시를 떠났다. 피는 바쁜데도 정거장까지 전송을 나왔다. 아직 20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피는 우리를 군의 다방으로 안내해 들어갔다. 고향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 다음 들렸을 때는 혼자 계시지 않고 아주머니도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불쑥 이런 인사를 했다. 피는 나를 잠시 넘겨다보더니 김군까지 그런 얘기를 하나? 사실이지 나도 너희 동생만 하나 있대도 좋겠어.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고독해.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섰다. 곧 플랫폼으로 들어가야 하는 때문이었다. 우리는 창문을 열고 피와 웃으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악수한 손을 놓아야 했다. 한참 동안 기차가 남기고 떠난 뒤를 돌아다 보았다. 모두 개찰구로 내려가 텅 빈 플랫폼에 피만이 서서 우리들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 지성인의 사회참여. 인재가 없어서. 인재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그러므로 반세기 동안이나 나라의 주권을 잃었었고 그 때문에 해방, 동란, 혁명을 겪은 오늘에도 나라다운 나라, 민족구실을 다하는 민족이 못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10여 년 동안 수십의 대학이 설립되었으며 해마다 만을 헤아리는 학사, 석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금년에도 많이 넘는 학사, 석사들이 새로이 대학의 교문을 나와 사회로 진출한다고 한다.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도 많은 수의 학사, 석사들이 진출하는데도 불구하고 환영보다는 걱정, 즐겁기보다는 근심이 앞을 가려고 있는가? 업을 끝마친 지성인들도 직장과 내일을 위한 근심에 잠기는가 하면 그들을 맞이해야 할 사회에서도 갖추지 못한 현실을 괴로워하며 마음과 생활의 온상을 마련해 줄 자신을 잃어버린 듯 싶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위정자들의 정책의 결함도 있을 것이며 교육 자체의 모순성도 한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우리들의 책임이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은 아직도 남아있다. 1년에 대학 졸업생이 몇십 명을 헤아릴 정도였던 일정 시대에 인재가 없어서라던 말이 오늘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직후 몇 개의 대학이 있을까 싶었던 그때의 인재가 없어서 슬퍼하던 현실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말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기다리는 인재란 모두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성 인물들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40, 50대를 넘은 낡은 세대의 인물들이란 말인가? 우리는 그 어느 편도 아님을 잘 알고 있다. 해외의 기성인물이 우리들의 현실을 구출할 수 없으리라는 점은 우리들도 잘 알고 있다. 지난 10여 년의 역사가 뚜렷이 그 사실을 보여준 그대로다. 그렇다고 낡은 부패와 무능의 세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할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극히 소수의 몇 사람을 제외한다면 완전히 낡은 세대는 도태되어야 할 위치에 머물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실인 듯도 싶다. 하물며 우물 안의 개구리격의 생활을 해온 우리들이 선배에 대하여서야 더 말해 무엇하는가. 그렇다면 인재가 없어서 라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인가. 솔직히 묻고 싶다. 우리 민족과 사회에 인재가 없다면 누구들이 없다는 말인가. 젊은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실직자와 일을 기다리는 청년들, 심지어는 여성들까지도 얼마나 많은가. 지성인이 없다는 사실도 이유가 안 선다. 만여 명씩의 대학 졸업자들이 해마다 진출되고 과거와 같이 외국 유학생이 없어서 라는 말은 성립도 안 된다.
우리 민족 역사를 통하여 오늘과 같이 많은 유학생이 언제 있었는가? 그러면 인재가 없다는 것은 누가 없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겠는데 없다는 단식인가? 만일 이대로만 간다면 10년 뒤에도 인재는 없을 것이며 20년 후에도 인재는 나타나지 못할 것이 아닌가? 기막히고 답답한 일이다. 조국은 언제나 이몰골, 민족은 항상 이러한 생활만 계속해야 한다는 것일까? 나는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인재가 없어서라고 해온 말은 단적으로 뜻있는 젊은이가 없어서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다. 그때에도 뜻있는 젊은이들만 있었더라면 오늘의 서글픈 현실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오늘도 뜻있는 젊은이들만 많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으며 왜 내일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대신 뜻있는 젊은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또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언제나 마찬가지일 것이 아니겠는가 싶다. 뜻은 반드시 양에 따르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우리는 옆의 일본 나라를 본 바 있다. 명치유신의 새로운 뜻이 이루어질 때에는 불과 몇 사람의 정성에서 나라를 바로잡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그들도 해마다 수천 명의 졸업생을 내놓는 대학이 아니라 젊어서 사형을 받은 요시다라는 젊은 지사의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조국을 재건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뜻은 반드시 이념 없는 지식에서 생겨지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우리들은 대학에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얼마나 배웠으며 철학, 역사,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어느 하나를 빼놓았는가. 만일 그것들 속에 조국과 민족을 살릴 뜻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해마다 만여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을 내놓기만 하면 문제는 다 끝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뜻이란 이념이며 신념인 동시에 다함이 없는 정열을 동반하는 힘과 의지인 것이다. 첫째는 자아의 이념이며 둘째는 민족과 조국의 봉사를 위한 신념이며 셋째는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위한 정열이다. 만일 이 셋 중의 어느 하나도 갖추지 못한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며 사회에 진출한다 하여도 그것은 여전히 옛날을 되풀이할 것이며 사회는 언제나 인재가 없어서의 탄식을 거듭할 뿐이다. 대학이란 적어도 어떠한 이념을 간직하기 위한 시기이며 기관이다. 자아를 위한 이념이다. 무엇을 위하여 살며 고귀한 자아를 어디에 바치며 온갖 정성과 뜻을 무엇을 위해 기르는가를 결정짓는 고장이다. 그 일을 위하여 학문이 필요하며 그 뜻을 발견하고 지니기 위하여 여러 가지 지식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위한 아무런 이념도 없이 4년, 6년을 보내고 교문을 나선다면 그야말로 철없는 어린애가 내거리에 나서는 것 같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뿐이다. 남들이 걷는 길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며 대중이 평가하는 가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다. 주판과 장부에서 일생을 보내도 아까운 바 없으며 후일에 산뜻하고 날씬한 양복이나 살림이 터전만 생기면 그것으로 인생은 끝난다고 본다. 언제나 이념이 없는 사람은 자아의 세속적이며 이기적인 현실을 지키면 그것으로 삶은 다 채워지는 것으로 믿고 있는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일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실망과 저주와 초조를 가져와 버린다. 우리들이 자아를 위한 이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조국과 민족의 봉사를 위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집에 불이 타고 있는데 나만의 어떤 직책이 있을 리 없다. 온 마을 사람들이 농장에서 나아가 땀을 흘리고 있을 때 나만은 다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해방 전에는 이뤄진 주권을 찾는 일에 전 민족의 뜻이 기울여졌다. 그리고 오늘은
새 나라의 건설에 전 지성과 정열이 요청되고 있다. 이 일에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에 모든 생존과 운명은 달려있다. 지상의 명령이며 최후의 사명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국과 민족의 봉사를 위한 신념이 없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오며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프며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야말로 인물이 없어서의 탄식을 금할 바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책상의 먼지를 털면서 윗사람에게 허리를 굽히는 직장 하나를 얻기 위하여서는 갖은 노력과 체면과 인격의 손상도 돌보지 않으면서 농촌으로 자신 있게 발을 내디디는 젊은이가 없어진다. 내가 어떻게 편안해지는가가 아니라 조국이 어떻게 되어야겠는가를 생각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는데, 내가 어떻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밑에서 잘 살 수 있는가 보다는 민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겠는데, 필자는 1년 동안 학교의 교사 자리를 구하고 있던 청년이 뜻을 바꾸어 고향에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0여 명의 교사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젊은 지도자를 기억하고 있다. 뜻이 없는 젊은이들이 장차 무엇을 할 것인가? 조국과 민족을 위한 뜻이 없는 젊은이, 대학생들은 아무리 그 수가 많다 해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인재가 없어서의 탄식을 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인간이기에 가지는 문제가 있다. 낮고 천해 보이는 본능적인 문제도 인간의 과제이며 높고 귀한 영원한 문제도 모든 사람들의 해결을 기다리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 때문에 학문, 예술이 있었고 종교가 필요했던 것이다. 때로는 이러한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며 민족과 국경선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 적어도 우리들이 대학에서 얻고 받은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은 이 영혼의 뜻이 아닌가 한다. 자아의 이념, 조국의 봉사는 전부가 이 영원한 것의 건설과 연결되는 무엇을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영혼의 과제를 지니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다. 불행한 지혜보다는 어리석은 행복을 택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이러한 문제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혼의 탐구, 참된 것의 동화를 뜻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간의 정신적 발전, 인류의 향상과 문화의 업적은 남겨지지를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뜻은 영원한 건설을 위한 뜻이 아닐 수가 없다. 인재가 없는 사회에 새로운 일꾼을 보내면서 참된 지성인들의 사회 참여에 한마디 반성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꿈. 고향을 떠나 두세 달을 보낸 초여름 밤이었다. 그날은 왜 그런지 저녁 때부터 어머니 생각이 머리에 무겁게 그림자를 드리고 있었다. 무척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날개라도 있으면 이 저녁 때 온 식구가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식탁에 잠깐만이라도 다녀오고 싶은 심정이었다. 21살이 되기까지 한 번도 부모의 수라를 떠나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몇 달은 줄곧 고향과 가정 그리고 어머니의 생각을 떼놓을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길가의 애들 소리에 동생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고야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던 중에 오늘은 같이 고향을 떠나온 S군을 만나 집의 얘기들을 하다가 돌아왔으니 더 한층 집의 일들이 그리워질 만도 하다. 늦도록 피곤하게 종일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셨을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그려보다가 잠이 들었다. 한없이 넓고 거친 들에 나 혼자 서 있었다. 둥그스름한 지구의 표면이 끝에서 끝까지 보일 정도로 멀리까지 바라다 보이는 황무지 한복판인 듯 싶었다. 오직 가까스로 이름을 붙인다면 무한이라고나 할까.
가해가 없는 넓은 들이 없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무한히 먼 저쪽에서 내 앞에까지, 또 내 앞에서 반대 방향으로 끝없이 먼 곳까지 두 줄기의 기찻길이 깔려져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기차가 다닌 흔적도 없었으며 다닐 만한 곳도 아니었다. 태고 쪽부터 오늘까지 무한한 저쪽에서 끝없는 이쪽까지 그저 깔려져 있을 뿐이었다. 태고와 무한의 이름이 적당한 절로였다. 어쩌면 저렇게 먼 길이 있을까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 기찻길 저편에 작은 점과 같은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일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 점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한참 후에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좀 더 그 그림자가 커졌을 때는 어떤 중년기가 넘은 부인이 머리에는 한없이 크고 무거운 짐을 이고 있으며 두 손에는 너무 무거워 땅에 질질 끌릴 정도의 짐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속으로 깊은 동정 속에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저렇게도 끝도 없이 먼 길을 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 마침내는 목적지까지 다 가지도 못하고 쓰러질 길인데 왜 떠났을까? 이렇듯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는 중에 그 여인의 그림자는 더 가까워졌다. 어떤 불행하고도 고달픈 부인일까? 그 얼굴을 자세히 보았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여인이 바로 내 어머니가 아닌가. 나는 두말 없이 어머니가 오시는 길로 마중 달렸다. 어머니 웬일이십니까? 이 끝없이 먼 길을 어쩌자고 떠나신 것입니까? 혼자서. 어서 그 짐을 하나라도 저를 주십시오. 울고 싶은 심정으로 애걸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 무거운 짐을 이고 계셨기 때문에 얼굴도 돌리지를 못하셨다. 약간 두 눈만을 곁으로 돌려 나를 보시면서 아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져야 할 인생의 짐이고 너에게는 또 너희 더 많은 짐이 있을 테니까 그 책임이나 다해야지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갈 길이 바쁘시다는 듯이 또 어떻게 보면 짐이 너무 무거워 잠시라도 머물 수는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면서도 길을 재촉하고 계시지 않는가. 어머니 못 가십니다. 이 끝도 없는 길을 어디로 가실 작정이십니까? 내가 안타깝게 물었으나 어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내 앞을 지나 그대로 가시는 것이었다. 어머니 하고 찾는 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꿈이었던 것이다. 나는 한참 동안 괴로운 생각에 잠겼다. 아직도 어머니의 음성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확실히 꿈은 꿈이었다. 등골에 축축이 땀을 느꼈다. 다시 잠이 들 때까지 오랫동안 어머니 생각을 거듭했다. 그렇다. 어머니의 일생이란 꼭 그 꿈과도 같은 것이었다. 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아무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쓸쓸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몇 번은 자살도 계획해 보시고 어떤 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싫다고 말씀하시더니 지금은 나 때문에 더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만이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보신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일생이란 모두가 내가 본 어머니 행로와 마찬가지 길을 걷는 것으로 느낄 것이 아닐까. 옛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인간들은 누구도 모르는 인생의 무한한 길을 자기만이 아는 생의 무거운 짐을 진 대로 고독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무거운 짐을 풀어 쉬게 해줄 사람은 누굴까? 그만큼 만인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은 누굴까? 이런 생각에 잠긴 채 다시 잠들어 버렸다.